누룩은 왜 쓴다? 바로 병행 복발효를 위해서 당화와 발효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중일의 누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실제 누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금정산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성 막걸리를 만드는 누룩입니다. 굉장히 오랜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이 누룩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금정산성 막걸리의 어떤 과일 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누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누룩은 제주도에서 오메기 술이나 혹은 고소리 술을 만들 때 쓰는 누룩입니다. 제주도에서 오래전부터 직접 빚어서 사용하던 누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누룩들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약간 누룩 위에 노르스름한 색깔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누룩은 그냥 겉이 뽀얗게 하얀 색깔입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을 띠는 분말들, 그리고 하얀 색깔을 띠는 분말들이 전부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들입니다. 누룩을 빚으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술을 발효를 시키는 데 필요한 미생물들만 들러붙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잡균들도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누룩이든 왼쪽에 보이는 누룩이든 이렇게 탁 쪼개서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검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성질을 가진 미생물들이 여기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잡균들은 최소화시키고 발효에 필요한 균들만 활용하는, 그래야 술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다룬다라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험 속에 녹거든 일종의 노하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 누룩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단 3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누룩을 직접 만들어서 술을 빚는 양조장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양조장 중에서 단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누룩은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것으로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국의 누룩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보이는 누룩은 우리 메주처럼 이렇게 진짜 큰 벽돌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곡을 만드는 재료는 쌀이나 밀이나 완두콩 이런 것들로 가서 분쇄를 해서 쪄서 거기에 이제 곰팡이를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누룩 자체의 덩어리도 클 뿐만 아니라 누룩의 입자들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의 대부분의 유명한 술들은 이 대곡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곡은 중국 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누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같은 누룩인데 오른쪽은 완전히 이렇게 분말처럼 되어 있죠. 이것은 부곡이라고 부르는 누룩입니다. 왜 부곡이냐?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 바로 밀기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통밀의 껍질로 만드는 누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루처럼 보이죠. 이 누룩은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고 1955년에 중국의 연태 지방에서 개발된 누룩입니다. 이 연태를 중국말로 하면 옌타이죠.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아주 잘 아는 중국의 고량주 가운데 연태 고량주가 있죠. 바로 이 연태 고량주가 이 부곡, 밀껍질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술입니다. 굉장히 술은 빨리 빚어집니다. 그리고 술을 빚는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누룩은 대곡과 부곡,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누룩을 한번 볼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바닥은 하얗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가루를 뿌리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일본의 누룩입니다. 어떤 누룩이냐? 일본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가 더 많고 기온도 좀 높죠. 고온 다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잡균이 많이 번식해요. 양조에 필요한 균 말고도 다른 균들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이 균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 덩어리로 된 이런 누룩을 만들면 잡균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아예 술의 양조에 필요한 그 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그 배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만듭니다. 밑에 보이는 하얀 것은 쪄낸 쌀입니다. 쌀을 쪄서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루를 톡톡톡톡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가루가 쌀에 들러붙게 됩니다. 쌀에 들러붙으면 이 가루가 쌀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먹고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쌀 주변이 하얗게 누룩 곰팡이들로 이렇게 하얗게 쌀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쌀 알갱이 자체가 누룩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누룩을 한자로는 쌀 알갱이 자체가 누룩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곡물 립자를 써가지고 입국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입국이라고 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가루로 누룩을 종균을 흩어서 누룩을 만든다라는 뜻에서 흑침 누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입국 혹은 흑침 누룩을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같은 누룩을 사용하지만 한국과 중국과는 다른 일본만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의 술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토양,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땅이 좋아야 논농사를 하든 밭농사를 하든 땅이 좋아야 많은 곡물들을 수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이런 논농사와 밭농사에 적합한 농지를 아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로 이제 술을 빚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빗물이 내리면 땅이 그 필터 역할, 정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진 곳은 마찬가지로 풍부한 물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발효주를 만들 때는 물이 무려 80%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물도 중요하고 누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 맑아야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이 풍부하고 맑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이런 곡물들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지금 지도상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보시면요. 온대 기후대와 아열대 기후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온대 기후대와 아열대 기후대의 특징은 사계절이 있고 적절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여름과 봄이 되면 기온이 높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매우 추운, 그렇지만 아주 춥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적절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중일이 곡물 농사를 하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풍부한 물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술을 빚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의 강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수량도 이 술을 빚는 데 있어 가지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국과 중국 대륙 대부분과 일본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량이 이제 평균적인 수량인데 일본을 보시면요. 하늘색보다 진한 파란색을 나타내는 지역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이 지역들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지역들이 바로 술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의 서쪽 해안 지역, 우리로 치면 동해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 특히 강수량이 많은데 이 지역들은 왜 강수량이 많으냐면 여름에 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겨울에 눈이 많아서입니다. 봉건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술은 대부분 겨울에 빚었습니다. 왜? 이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가 뜨거워집니다.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그대로 방치하면 술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물론 냉각 장치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기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죠. 그러니까 물을 끼얹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겨울에 술을 빚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술을 빚는 이 양조통에다가 눈을 갖다가 쌓아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서부 해안 지방 그러니까 뭐 아키타, 니가타, 야마가타 이런 지역들이 술로 유명한 것은 바로 겨울에 양조를 하기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중일 술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흙으로 그릇을 빚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여러분 지금 술병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유리병을 생각하시죠. 이 유리병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은 됐지만 술을 담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했어요. 애지중지해야지 이거 잘못 따르면 금방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 놓고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이렇게 술을 담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술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는 와인병과 같은 것이 등장한 것은 16세기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와인을 담고 유통하는 데까지 쓰이게 된 것은 17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 이전까지는 주로 나무통에다가 술을 담고 운반했던 거죠. 그런데 한중일은 어땠냐면요. 무려 8세기, 9세기부터 흙으로 그릇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세기, 11세기로 들어오면요. 이것이 흙으로 빚은 술병과 술잔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유럽보다 500년 이상 빨랐던 거죠. 빨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도자기라고 부르는데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때 도기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국밥 드실 때 뚝배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겁고 둔탁하고 잘 깨지죠. 근데 자기는 말 그대로 도자기는 얇고 가볍고 색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깨지지 않죠.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굽는 온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무려 1200도에서 1400도 정도까지 불을 올려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연료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습니까? 장작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얻은 장작밖에 없는데 이 장작을 불을 떼 가지고 이 온도로 높인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기술,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 못지않게 아주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을 빚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국은 이미 10세기부터 했고 뒤늦게 받아들인 일본도 16세기부터 이런 도자기를 구울 수 있었기 때문에 흙은 한중일의 술을 비교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중일을 대표하는 발효주인 황주, 사케, 청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황주 역시 우리 청주처럼 곡물, 누룩, 물 이 세 가지로 빚습니다. 이 황주는 쌀을 쓰기도 하고 조를 쓰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곡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주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장기 숙성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 숙성을 시키는 동안에 맑았던 술이 황색으로 호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될 때는 호박색을 갖기 때문에 황주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황주는 맑고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6가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신선한 맛, 떫은 맛까지 이 6가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이 황주는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말들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이 황주의 소비량이 중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중국 사람들은 맥주와 그리고 백주와 그리고 와인을 즐겨 먹고 중국 전체 술 소비량에서 이 황주는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이 황주는 예전에 청나라 시대에는 북주와 남주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양쯔강입니다. 양쯔강의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북주라고 했고 양쯔강의 남쪽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남주라고 합니다. 북주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베이징이죠. 그리고 남주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상하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든지 간에 청나라 때는 이 술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주의 술들은 북주로 올라가더라도 북주의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변질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주의 술들은 서늘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가 덥고 습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술이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황주는 남주가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황주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소홍주라고 하는데 이 소홍이라는 것은 중국의 저장성에 있는 지역 명칭입니다. 소홍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전부 소홍주라고 하는데 이 소홍을 중국말로 하면 샤오싱이 됩니다. 샤오싱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샤오싱주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아는 황주는 바로 이 소홍주, 샤오싱주가 중국 황주를 대표하게 된 것은 바로 기후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발효주인 사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사케는
이미 18세기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18세기에 만들어진 양조법이 지금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전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양조에 매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18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도지라는 이 직업입니다. 이 도지가 뭐냐면 이 술을 만드는 전체를 총괄하는 일종의 총괄 디렉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술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매년 이 누가 어느 양조장의 도지가 됐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문처럼 퍼지게 됩니다. 우리 마치 프로야구의 포스터 시즌에 어떤 선수가 어느 구단으로 스카웃 됐다더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 도지가 유명한 도지가 어느 양조장으로 갔다 하더라는 게 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철저하게 술을 빚는 것을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순응하면서 쌀로 빚는 궁극의 술 사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어떻게 기준으로 잡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해라 한 1년이라고 보죠. 근데 일본에서 주조년도라고 표현하는 한 해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빚는 것이 7월 1일부터 양조장을 청소하고 술통을 씻고 그러다 보면 가을에 되면 쌀을 수확하고 이러면서 이제 술 빚는 일들이 철저하게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순응하면서 최고의 술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뭐냐면 일본 말로 스기타마라고 하는데 스기는 삼나무입니다. 그리고 타마는 구슬인데 삼나무 잎으로 만든 구슬을 이 스기타마라고 하는데 일본 양조장에서는 이 스기타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을에 수확한 쌀로 첫 술을 빚으면 이 스기타마를 양조장 입구에 처마 밑에 딱 걸어둡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기타마가 딱 걸렸다 그러면 양조가 시작되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년 중에 양조장이 가장 바쁜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르던 삼나무 잎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래지겠죠. 이 푸르던 이 스기타마가 빛이 바래지면 비로소 시중에 출시되는 술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인보드였던 셈이죠. 그리고 일본 사케가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쌀을 가지고 술을 빚다 보니까 쌀의 끝을 한번 보자라는 이런 심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쌀을 농사지을 때 무슨 용도로 쌀을 농사짓죠? 바로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독특한 쌀을 품종을 개량하고 재배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바로 사케를 빚기 위한 전용 쌀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일본 한자로는 주조호정미라고 하는데 이 주조호정미를 일본은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사케를 평가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쌀로 빚었느냐를 아주 유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양조 전용 쌀을 재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쌀을 그냥 술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깎아요. 쌀을 자꾸 깎습니다. 왜 깎느냐 하면 쌀에는 대부분은 이제 전분, 탄수화물인데 그 외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술을 빚을 때는 전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필요 없고 그것들은 있어봐야 술을 만드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잔미만 늘어나게 합니다. 보통 술을 빚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쌀 아래 바깥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깎아내죠. 그럼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술을 빚는데 꼭 필요한 전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자꾸 깎습니다. 그래서 일본 술에서는 쌀을 얼마나 깎았느냐가 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에도 시대 때까지는 20세기 접어드는 그 순간까지는 무려 50%까지 깎았습니다. 쌀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거죠. 절반을 날린 술들은 일본에서 이제 제일 상급의 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얼마까지 깎는 술이 나왔냐면 무려 70% 이상 깎아냅니다.
그러면 쌀알 한 톨에서 70% 깎아내고 중앙에 남아있는 20-30%만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만큼 일본 사람들 특유의 어떤 끝을 보는 이런 기질이 이 사케에는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일본에서 생산된 재료와 일본에서 만들어진 술만 일본주 니온슈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JSS라는 마크를 붙여주고 각 지역마다 지리적 표시제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 술들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술에 한해서만 이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마크를 붙여주는, 이러면서 이제 일본 술의 전국적인 어떤 술의 수준을 평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